안녕하세요. 인생의 인과응보는 결국 존재한다는 걸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던 60대 여성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잘 사는 사람은 어떤 짓을 해도 잘 산다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 젊었을 때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한동안 떠돌았을 정도로 세상에 돈이면 다라는 생각에 들 때도 있었답니다. 그렇지만 세상살이가 그리 호락호락한 건 아니더라고요. 저희 가족에게 잊지 못할 상처를 안겨준 사람들은 결국엔 죗값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와 남편은 아들, 딸을 연년생으로 낳아 기르며 정말 열심히 생활을 했습니다. 남편은 평생 직장 생활하며 성실하게 일했고 전 조그맣게 수선집을 운영하면서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아들과 딸은 어렸을 적부터 사고 한번 치지 않고 너무나도 착하게 잘 자라주었고요. 아들은 대학 졸업 이후 탄탄한 기업에 입사를 했고 저희 딸 역시 좋은 직장에 들어가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들, 딸이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무척이나 행복하고 기뻤어요. 그러던 중 딸이 20대 후반이 됐을 때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사실 저희 입장에선 딸이 좀 더 사회생활도 해보고 좀 천천히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결혼 생활이라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처음엔 우려가 컸었는데 딸의 재촉에 사이를 만나고선 제 생각이 바뀌게 됐습니다. 사위는 참 착하고 성실하고 서글서글하니 인상도 좋았거든요. 사돈댁은 넉넉지 않은 형편이었고 안사돈과 바깥사돈이 사이가 고등학생 때 이혼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바깥사돈께서 새살림을 차리셨다고 들었지만 그래도 결혼식엔 혼주석에 앉으셔서 자식이란 그래도 관심이 있으시구나 하고 생각했었죠. 당시 사이는 작은 중소기업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딸과 결혼하고서 한 1년쯤 지났을까. 그때 집으로 와서 조심스럽게 한 말이 있었답니다. 저 장모님, 장인어른, 실은 제가 회사를 좀 차려볼까 해서요. 회사? 다니던 거 그만두고 사업을 해보겠다는 말인가? 아니, 갑자기 왜? 이번에 승진도 하고 내년이면 월급도 오를 거라고 하더니. 그게 생각해보니까 앞으로 태어날 아이도 그렇고 저희 벌이론 생활하기 힘들 것 같아서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뭐라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도전해보려고요. 그냥 막무가내로 해보겠다는 건 아니고 시장 조사도 하고 많이 알아봤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처음 사이가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을 땐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당시 태어날 아이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덜컥 직장을 그만둬도 되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렇지만 자신감 넘치는 사이의 모습에 저흰 그저 응원을 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사이가 창업을 하게 되며 저흰 5천만 원이란 목돈을 지원해주게 되었고 딸이 그동안 모아둔 돈까지 더해 조그맣게 스타트업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어요. 사위는 참 똑똑하고 머리가 비상한 친구였답니다. 조금 걱정은 됐지만 그래도 사이가 알아서 잘할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역시나 똑똑했던 사위는 열심히 사업을 잘 이끌어 나가더라고요. 불과 창업한 지 1년 만에 저희가 지원해준 돈을 갚겠다고 왔을 땐 정말 기특하고 장하게 느껴졌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그동안 정말 절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든 제가 이 돈만큼은 꼭 갚고 싶었는데 이렇게 잘 풀려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게 다 장모님, 장인어른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야, 자네도 고생 많았지 뭐. 솔직히 이렇게 빨리 돈 갚을 줄은 전혀 생각도 못했네. 그동안 자네도 아주 많이 고생했겠구만. 우린 자네 믿고 있었어. 감사합니다.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도움 아니었으면 저 이렇게 시작도 못 해봤을 거예요. 앞으로도 저 정말 열심히 할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이때까지만 해도 사인 너무나도 성실하고 착실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희 딸과도 오순도순 잘 지내며 행복하게 보이기만 했죠.
그런데 딸과 사위에게 불행이 찾아오게 된 건 바로 딸이 첫째를 낳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손주가 돌될 때까진 별다른 문제가 보이지 않았었는데 돌이 지나고 나서부터 슬슬 이상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보통 18개월이 지나면 엄마 아빠는 하는데 손주는 말을 거의 하지 않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좀 느린 아이들도 있다고 해서 그저 조금 느린가 보다 생각했었죠. 그런데 딸이 이듬해 둘째 아들 낳고서 둘째가 3살 때 저희 딸이 복직을 하게 되면서 어린이집에 다니게 됐는데 거기서 첫째 손주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결국 딸은 첫째 손주를 데리고 병원 검진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정신지체 장애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처음 그렇게 판정을 받던 날 딸은 집을 찾아와선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엄마, 우리 현우 어떻게 하지? 우리 현우 불쌍해서 어떡해. 내가 현우가 뱃속에 있을 때 너무 일만 해서 그런가? 내가 우리 애 너무 일찍 어린이집 보내서 그런가 봐.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혜영아, 그러지 마, 어? 너 때문 아니야. 절대 너 때문 아니니까 그러지 말어. 저와 남편은 몸도 가누지 못하고 엉엉 우는 딸을 그저 달래줄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엄마만 붙잡고 있는 손주 보면서 저희 역시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딸은 참 강한 아이였더라고요. 첫째 손주가 정신지체 판정을 받고 난 후 딸은 사위와 상의라고서 직장을 그만두고 첫째 손주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런 딸을 위해 저희 역시 자주 딸네 집에 가 아이들을 돌봐주기도 하고 살림을 도와주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손주 감각 통합치료를 받으러 딸이 나간 사이 딸네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그건 바로 안사돈이었죠. 전 반가운 마음에 바로 문을 열어 밝게 안사돈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안사돈 표정이 별로 좋질 않더라고요. 어머, 사돈, 어떻게 이 아침에 오셨어요? 아유, 손주들 보러 오셨죠? 어쩜 좋죠? 지금 치료받으러 나가가지고 한참 후에 나올 텐데 들어오시겠어요? 아, 네. 안 그래도 며느리한테 친정어머니가 종종 온다고 들었는데 오늘도 계실 줄은 몰랐네요. 간간히 와서 청소 좀 도와주고 있어요. 그나저나 안사돈 여긴 어쩐 일로? 아니, 다른 게 아니라 내일 모레 저희 제사가 있어가지고요. 며느라이한테 제사 음식 만들 재료 사오라고 일러 들어고 왔는데 아참, 사돈께서 별일 없으시면 현우 좀 봐주시죠. 안 그래도 저번 제사 때 하도 난리라 다들 데리고 오지 말라고 어찌나 성하던지. 이런 상황일수록 조상들한테 더 빌어야 하지 않겠어요? 아휴, 그러게 애가 졌을 때 제사 명절 빼놓지 말고 일하러 오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귀엽고 몸이 안 좋다고 빼더니만 이 사단이 낫지 뭡니까? 아유, 속상해서. 하여간 나중에 며느리한테 전화한다고 전해주세요.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전 안사돈의 말을 듣고서 정말 기가 막혀 더 이상 말을 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사돈댁은 1년에 제사가 5번씩 있는 집안이었어요. 그것도 사돈댁에서 직접 하는 제사만 말입니다. 결혼 전엔 그런 얘기 한 번 하질 않았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턴 딸이 며느리니 그걸 다 해야 한다고 하는 통에 한동안 난리가 났던 적도 있었죠. 그런데 큰손주가 아픈 걸 마치 저희 딸이 제사를 제대로 안 지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걸 들으니 어찌나 기가 차고 어이가 없던지요. 사돈인 제 앞에서도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데 저희 딸 앞에선 얼마나 또 심하게 말을 할까 생각하니 열불이 나더라고요. 사위인 큰손주가 정신지체장애 판정을 받고 나서부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말 밤낮 없이 일해서 사위 얼굴을 보기도 힘들더라고요. 정말 아주 가끔씩 잠깐 사위 얼굴을 봤을 때 정말 얼굴이 헬쓱해져서 안쓰럽더군요. 어느 날은 겨우 3시간 자고서 출근한다는 사일 다급하게 불러세워 부랴부랴 갈아둔 주스를 쥐어주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서서 봐. 자네 얼굴이 왜 이렇게 야위었어? 요즘 그렇게 일이 바빠? 좀 쉬엄쉬엄 하면서 일해야지.
아이, 그러다 서서방 몸 상해. 제가 더 열심히 하죠. 장모님, 늘 감사합니다. 제가 여유가 되면 꼭 맛있는 곳에서 식사 대접할게요. 대접은 무슨, 됐네, 됐어. 여유 있을 때 자네가 푹 쉬어야 할 판인데, 우린 신경 쓰지 말고 자네 몸만 생각하게. 자네가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얼마나 바쁘겠어. 우리가 할 수 있는 데만큼은 도울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 감사합니다, 장모님. 저 정말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할게요. 그렇게 밝게 웃으며 인사를 하고서 출근하는 사위의 뒷모습이 그땐 어찌나 짠하고 안쓰러웠는지 모릅니다. 사위는 그렇게 밤낮 없이 일에 몰두했고 그 덕분이었는지 사업은 점점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직원 3명으로 시작했다가 5명으로 늘고 5년 후엔 10명으로 서서히 직원이 늘어나 사업 규모가 커지게 되었죠. 그때부턴가 사위는 더더욱 얼굴 보기가 힘들더군요. 명절에도 사실상 사위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딸아이 혼자 손줄 데리고서 집에 왔는데 지쳐서 힘들어하는 그 표정이 어찌나 제 마음속에 콕콕 박혔는지 모릅니다. 서서방은 오늘도 안 온 거야? 너 혼자 시댁 간 거니? 아휴, 어쩌겠어. 일이 바쁘다던데. 나중에 일 좀 한가해지면 그때 인사드리러 온대. 오늘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일이 있다더라고. 근데 엄마, 나 딱 1시간만 좀 자도 돼? 잠자리가 바뀌어서 그런지 현우가 잠을 통 못 자가지고. 현우랑 현수 좀 봐줘, 엄마. 아, 그래, 알았어. 방에 들어가 좀 자고 있어. 그러더니 방에 들어가 5분도 되지 않아 잠든 딸의 얼굴을 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분명 사인 승승장구하며 사업이 잘 된다고 했는데 왜 우리 딸은 아직도 이렇게 삶이 고단하고 힘들기만 한 건지 그저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그래도 딸과 사이가 서로 잘 의지하며 버티며 가정을 잘 꾸려나가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인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젊었을 적 순하고 착했던 그 모습이 사라지더라고요. 사업을 시작하고 한 10년쯤 지나니 직원을 20명 가까이 둘 정도로 사업은 번창했고 그때부턴 볼 때마다 차가 바뀌어 있곤 하더라고요. 회사 대표니까 좀 좋은 차를 끌고 다닐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10년이 넘도록 저희 딸이 끌고 다니는 차는 바꿔주질 않으니 제가 더 섭섭하더라고요. 언젠간 사이가 비싸다는 고급 외제차를 끌고 왔을 땐 저도 속에 있는 말을 저절로 할 수밖에 없었죠. 자네 저번에 타고 다니던 차는 어디 가고 새로 또 차를 산 거야? 아, 네, 장모님. 이번에 좀 좋은 기회로 차를 바꿨습니다. 저도 여기저기 미팅 나가면서 보여지는 게 중요해서요. 한번 타보시겠어요? 아니일세. 내가 타보고 싶다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아니, 저번에 보니까 우리 혜영이가 타고 다니는 차가 장고장도 좀 많고 그러던데 자네 전에 타던 차는 큰 차니까 손주들 태고 다니기도 좋을 것 같다 하는 말일세. 아무래도 혜영이가 여기저기 아이들 데리고 다니지 않나. 많이 다니기가 좀 더 크고 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아, 아내 뭐 차에 관심도 별로 없던데요, 뭘. 지금 타고 다니는 것도 잘만 타고 다녀서. 아무튼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얘기해보죠. 그러더니 사인 그 얘기를 꺼내고서도 몇 달이 더 지나고서 완전히 딸의 차가 퍼진 후에나 차를 바꿔주더라고요. 그것도 중고로 차를 샀다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참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 차는 그렇게 자주 바꾸고 명품 가방이며 신발은 척척 사내면서 내 딸을 지금껏 이렇게 대했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 제 생각이 확신으로 바뀌게 된 건 바로 딸이 결혼한 지 14년째가 되던 해였습니다. 사위의 사업은 정말 말 그대로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해 작은 아파트에서 살던 딸낸 60억 가까이 되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이사를 하던 날 저도 손을 좀 거들까 싶어 딸네 집에 갔는데 안사돈께서도 거기에 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안사돈이 딸을 대하는 태도를 보며 정말 속에서 부글부글 열이 끓어올랐답니다. 이애, 넌 뭐하니? 여기 좀 청소해라. 이 먼지 안 보이냐? 이제 가구 들어올 텐데 여길 닦아야지. 아유, 그냥 굼벵이 마냥 굼 떠가지고선.
마치 본인의 집을 청소하러 온 사람을 부리는 마냥 저희 딸을 부리는데 진짜 당장이라도 따지고 싶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짐이 들어오고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하는데 안사돈은 정리도 도와주지 않으며 옆에서 어찌나 잔소리가 많았는지 몰라요. 아유, 이건 또 뭐야. 아니, 넌 이런 것도 안 버리고 죄다 가지고 왔니? 구질구질하게 이걸 또 들고 와? 좀 버려라, 버려. 어머님, 이거 아직 멀쩡하고 쓸 수 있는 걸 왜 버려요? 그냥 두세요. 너도 좀 급을 맞춰 살아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 거야? 우리 아들이 돈 몇 푼만 버는 것도 아니고 답답해서 정말. 예, 네가 못 버릴 거면 내가 버리마. 사돈, 아무리 그래도 여긴 자식네 집인데 그냥 알아서 하게 두시죠. 다 필요해서 가지고 온 게 아니겠습니까? 매번 새 걸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아참, 사돈께서 정리를 안 하시다 보니 이것저것 눈에 많이 들어오시는가 봅니다. 아, 그럼 저쪽에 가서 현우랑 현수 좀 봐주세요. 그렇게 가만히 있으시면 이사날 도와주러 온 보람이 없지 않겠어요? 자꾸 이것저것 지적만 하지 마시고 애들이라도 좀 보세요. 물건 정리 저희가 할 테니까. 참다 못해 제가 화를 꾹꾹 눌러담아 한 소리를 듣고서 그나마 사돈은 더 이상 말을 하진 않았지만 지난 세월 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딸을 무시하는 건 안사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슬슬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니 사위 역시 기고만장해져서 별의 별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한 번은 돈 맛을 들여가지고선 어찌나 자기 잘난 줄만 알든지 사위와 잠깐 대화를 나누면 아주 자기 잘난 걸 자랑하기 바빴답니다. 자네 요즘 많이 바쁜 것 같은데 그래도 애들이랑 시간을 좀 많이 보내고 있지? 아유, 제가 시간이 어딨어요, 장모님. 요즘 주변에서 하도 저 한번 만나달라고 난립니다. 저랑 말 한번 섞고 싶어서 줄을 섰다니까요. 제가 또 여기 이사 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찌나 부러워하던지 역시 사람은 잘 살고 봐야 한다니까요. 에휴, 그래. 그래도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초심이 중요하네. 자네도 그렇게 생각하지? 사람은 달라지기 마련이죠. 사는 곳이 달라지는데 당연히 거기에 맞춰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선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예요. 돈만 있으면 다 대우주고 그렇다니까요. 장모님도 이런 사회 얻으신 걸 진짜로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주변에 한번 말 꺼내보세요. 다들 부러워하실걸요. 장모님도 이제 그렇게 칙칙하게 입고 오시지 마시고 여기 올 땐 제대로 갖춰 입고 오세요. 그러다가 장모님 잘못 보이면 탈락하는 수가 있습니다. 자네 그게 무슨 소린가? 탈락이라니. 아이, 농담이에요, 농담. 아니, 장모님은 농담도 못 받아들이시네. 사위의 이런 말에 전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농담이라고 해도 전 이게 사위의 진심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그래도 사위가 이젠 사업도 잘 되기 시작하니 저희 딸도 손주들도 이젠 정말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늦은 시간에 딸에게서 전화 한 통이 왔더라고요. 그 시간에 전화를 할 애가 아니라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전화기 너머로 울먹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뭐야, 혜영아, 너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이야? 아이, 왜 울어?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하지? 엄마, 왜? 무슨 일인데? 아유, 무슨 일이냐고. 엄마한테 얘기해봐. 왜? 무슨 일이야? 엄마, 이 사람 다른 여자 생겼대. 글쎄, 나더러 이혼하지. 뭐라고? 전 딸의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위는 진짜 대놓고 바람을 피운 거였어요. 알고 봤더니 이미 전부터 수상한 낌새가 있었다고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설마 하는 마음에 지켜보고 있었는데 결국 사위가 딸에게 이혼 통보를 하면서 모든 사실을 밝힌 거였죠. 그러면서 딸이 하는 말이 더욱 기가 차더라고요. 이 사위라는 놈은 정말 뻔뻔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엄마, 이 사람이 이혼하지. 자기 여자 있다고. 재산 분할도 10억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조용히 이거 먹고 떨어지라 그러잖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엄마? 그래 놓고선 짐 정리할 때까지 자기는 안 들어온대. 이제 나 어쩌지? 아니, 어떻게 너한테 그런 소리를 해? 엄마가 당장 갈게, 어? 엄마가 서서방이랑 얘기라도 해보마. 그런데 제 말에 딸은 다급히 절 말리기 시작하더군요. 아니야, 엄마. 아니야. 괜히 그랬다가 이 사람 영영 안 돌아오면 어떡해. 나 이혼 못해. 이혼 안 해. 우리 애들은 어쩌고. 나 절대 이혼 못해. 너 지금 무슨 소리야? 어? 너한테 와서 이혼하자고 뻔뻔하게 그랬다며? 근데 그걸 그냥 참고 살겠다고? 너 바보야? 그딴 인간이랑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네가 버틴다고 사람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니? 네가 뭐가 못나다고 지금 그런 걱정을 해? 배은망덕한 것 같으니라고. 너 당장 짐 싸서 집에 와. 엄만 너 그 집에 못 둔다. 절대 안 돼. 엄마, 일단은 내가 너무 놀라서 전화하긴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혼한다고 답이 있는 것 같진 않아. 그럼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하고, 어? 애들은 어떻게 하고 이혼을 해? 난 못할 것 같아. 딸은 갑작스런 통보에 혼란스러웠는지 엉엉 울다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다가 이혼만은 안 된다며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워낙에 충격이 큰 일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딸이 마음을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딸은 절대로 이혼만은 안 하겠다고 끝까지 버티더군요. 그런 딸을 옆에서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딸의 결정은 단호했습니다. 그러던 중 정말 믿기지도 않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어느 날 딸이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실려왔다는 연락을 받게 됐어요. 저와 남편은 정말 부랴부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딸은 실신을 해 잠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병원 의사의 말을 듣고 전 참아왔던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었죠. 바로 딸이 쓰러진 이유가 사이가 딸에게 손찌검을 했기 때문이더라고요. 그래 놓고선 딸이 쓰러지자 데리고서 병원 응급실을 왔다고 하니 진짜 기가 막히고 너무 열불이 나더군요. 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병원 대기실에서 태연하게 핸드폰을 하고 있는 사위에게 달려가 귓방망이를 날려버렸습니다. 사위는 순간 엄청 당황하더군요. 장모님, 지금 저 치셨어요? 그래, 쳤다, 왜? 자넨 우리 딸한테 그래도 되고 나는 뭐 안 되나? 자네가 어떻게 우리 딸한테 그런 못된 짓을 해? 어? 자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자네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냐고. 짐승도 저렇게 못해. 어떻게 철을 두고 바람까지 난 주제에 손까지 들어올려? 어떻게 내 딸한테 그런 짓을 하냐고. 아이, 그러니까 좀 얘기를 해주시라고요. 제가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네? 이혼하자고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잖아요. 솔직히 제가 바람핀 거 숨기고서 그냥 이혼해도 되는 일이었어요. 제가 그 정도도 못하겠어요? 그나마 의리가 있으니까 지금껏 아무것도 안 한 저 사람 재산 분할까지 해주고 이혼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장모님 제발 좀 설득시켜주세요. 네? 저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무슨 거머리도 아니고. 뭐 거머리? 너 어떻게 우리 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네가 지금 어떻게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아, 저한테 손대신 거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저도 잘못한 거 있으니까 쌤쌤하시죠. 뭐 어쨌거나 저 사람 일어나면 제발 장모님이 설득하셔가지고 서류 정리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오셨으니 전 이만 가볼게요. 그러더니 뒤도 안 들어보고 가버리는 사위의 뒷모습을 보며 정말 당장 달려가 저 자식을 어떻게든 해버리고 싶더라고요. 나중에 정신을 차린 딸은 그저 눈물만 뚝뚝 흘리고 전 그런 딸에게 제발 좀 헤어지라고 빌고 또 빌었네요. 그렇지만 딸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절대 가정을 깰 수 없다고 끝끝내 거절했습니다. 전 그런 딸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안쓰러웠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 당장 쫓아가
억지로라도 데리고 와야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래도 한 몇 달이 지나니 사이도 지친 건지 어쨌는지 다시 집으로 들어오고 딸도 별말 없이 잘 지내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이가 딱 집으로 들어온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하루는 딸이 몸살이 크게 나서 집에 애들 좀 봐달라고 연락이 온 적이 있었어요. 전 딸의 전화를 받고 바로 딸네 집으로 향했죠. 가서 손주들을 봐주려고 했더니 점심쯤 되니 안사돈이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런데 안사돈은 제가 있는 걸 보고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파에 턱 앉더니 기가 막힌 소리를 내뱉더라고요. 저기요, 가서 장 좀 보고 밥 좀 차려주세요. 우리 아들 오랜만에 집에 있는데 집밥 좀 먹이게 해요. 뭐라고요? 지금 저한테 밥을 차리라고 하셨어요? 예. 그럼 여기서 누가 차려요? 밥 차린 며느리가 아프면 그 엄마가 대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너무나 태연하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기가 막히더군요. 사실 안사돈은 처음 결혼할 땐 진짜 얼굴이 촌스럽고 꾸밀 줄도 모르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사이가 잘 되고 나니까 아주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고 손목부터 손가락, 목, 귀에 온통 금덩이를 주렁주렁 달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 모습으로 저한테 저런 말을 하는데 너무 기가 차더군요. 더 이상 대답할 가치도 없어 전 대꾸도 안 하고 딸 먹일 죽만 챙기고서 손줄 데리고 그냥 집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자 사이가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비닐봉지 하나를 저한테 쓱 내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장모님, 제가 대파랑 재료들 사왔어요. 이걸로 김치찌개 좀 끓여주세요. 제가 장 봐왔으니까 괜찮으시죠? 아이고, 우리 아들, 장까지 봐왔어? 힘들게 뭐하러. 아니, 그나저나 쟨 괜히 아픈 척 하는 거 아니야? 아픈 척 불쌍하게 보여야 네가 마음을 돌릴까 봐 저러는 거 아니냐고. 또 눈치 보라고 지 엄마 부른 것 좀 봐라. 아휴, 이런다고 네 마음이 달라지겠냐? 아휴, 몰라. 진짜 짜증나. 그냥 냅둬 엄마. 지풀에 나가 떨어지겠지 뭐. 그 자리에 제가 멀쩡히 서 있는 건 안 보이는지 그 두 사람은 제 앞에서 대놓고 제 딸 흉을 보는데 이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바로 사위가 건넨 비닐봉투에서 대파 한 단을 꺼내 그대로 사위에게 달려가서 던져버렸어요. 진짜 참아왔던 힘을 싹싹 끌어모아 온 힘을 다해 대파를 휘두르니 사위뿐 아니라 안사돈까지 터진 대파 찌꺼기 어쩔 줄 몰라 하며 소리를 쳤습니다. 아우, 이게 뭐야? 아니 사돈,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요? 이 보세요. 며느리가 아프면 병원엔 갔는지, 약은 먹었는지, 괜찮은지 이런 거 물어봐야 하는 게 순서 아니에요? 근데 뭐가 어쩌고 어째요? 어떻게 겉만 번지르라고 속은 썩어 문드러졌는지 원. 사람들이 어떻게 그럽니까? 결혼하기 전엔 그렇게 순박하고 순진하신 분이 어떻게 자기 아들 잘 되니까 지금 겉만 그렇게 꾸며대고 속은 속물이 다 되셨냐고요? 뭐요? 아니 원래 사람은 수준에 맞게 사는 거예요. 현실에 다 맞춰서 사는 거라고요. 사부인하고 저랑 급이 다르잖아요, 급이. 그리고 애초에 우리 아들이 이혼하자고 가는 걸 결사반대한 거 그쪽 따님이고 바짝 엎드려 하는 거 그쪽인데 왜 우리한테 그래요? 정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아쉬운 건 우리가 아니고 그쪽 딸이라고요. 예, 가자. 차라리 엄마가 밖에서 맛있는 거 사줄게. 아유, 정말 교양이 없어서 원. 그러면서 안사돈과 사인 씩씩거리며 집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전 정말 속이 문드러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손주들을 생각해서 딸이 버틴다고 하지만 이건 정말 아니다 싶었어요. 결국 그 소란에 잠들었던 딸이 일어나게 되었고 전 딸의 손을 붙들고 얘기를 했어요. 혜영아, 이건 절대 아니야. 엄마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다. 너 이렇게 살다가 진짜 큰일 나. 자식도 자식이지만 우선 엄마가 살아야지. 너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래? 저런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그만하자. 그만하고 엄마 도저히 너 이렇게 사는 걸 못 보겠다. 엄마도 알잖아.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 아닌 거. 지금은 돈도 잘 벌고 주변에서 하는 말들도 너무 많아서 사람이 혹해서 그런 거야. 언젠간 저 사람 꼭 돌아올 거야. 다른 것보다 우리 애들 위해서 버텨야지. 엄마, 나 해보는 데까진 버텨보고 싶어. 이대로 포기하고 싶지가 않아. 엄마, 나 한 번만 믿어줘. 아이고, 혜영아. 엄마한테 네가 소중해. 근데 엄마가 어떻게 널 그대로 둬? 혜영아, 이건 정말 아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네가 버틴다고 해서 달라질 사람들이 아닌 것 같다. 이제 그만하자. 너 할 만큼 다 했어. 어? 엄마, 나 조금만 더 해볼게. 더 버텨볼게. 나중에 우리 애들한테 엄마가 할 만큼 다 버텨봤다고 얘기할 순 있어야지. 그렇게 애걸복걸 애원을 했지만 딸은 그런 일이 있음에도 결국 마음을 돌리지 않더라고요. 그 뒤로도 딸은 꿋꿋하게 버티며 가정을 지키고 있었어요. 끝내 딸의 마음을 어떻게 하지 못했던 전 그저 그런 딸을 묵묵히 뒤에서 기다리며 나중에 딸이 힘들어할 때 든든하게 지켜줘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정말 경악스러운 사건 하나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원래는 매일 딸과 통화를 했는데 그날은 하루 전부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날이 첫째 손자가 치료받는 날이라 늦게 끝나기도 해서 그래서 전화를 못 받나 보다 생각을 하고 지나갔었어요. 그런데 부재중을 남겨도 밤늦도록 연락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계속했지만 받질 않더라고요. 결국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전 걱정이 된 나머지 바로 딸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배를 눌러도 인기척도 없고 누군지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있는데 마침 옆집에서 사람이 한 명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절 보고선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 누구세요? 옆집에 오신 거예요? 아, 예. 여기 딸네 집이라서요. 근데 아무도 없는가 봐요. 아, 못 들으셨어요? 어제 새벽에 여기 막 구급차랑 경찰차 오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들어보니까 사람이 죽었다고 하던데요. 네, 뭐라고요? 누가 죽어요? 누가요? 뭐 그것까진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경찰이랑 구급차 오고 아주 난리가 아니었어요. 새벽이라 저도 건네 듣긴 해서 아무튼 사람이 새벽에 죽었나 보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전 그 말을 듣는데 정말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혹시라도 딸이 잘못된 생각을 한 건 아니었을까. 제 심장이 그때부터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엄청나게 뛰기 시작했죠. 딸은 전화도 안 받고 사위한테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경찰서라도 가봐야겠다 싶은 마음에 근처 경찰서로 향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정신없이 경찰서로 향하고 있던 와중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모르는 번호라 이게 누구지 하고 받아보니 저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딸이었어요. 엄마 나 혜영이야. 뭐야, 혜영아, 너 대체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엄마 미치는 걸 보고 싶어? 왜 전화를 안 했어? 너 어디야? 아우, 대체 어디냐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 나 지금 장례식장이야. 장례식 준비하느라 나도 경황이 없어서. 엄마 일단 여기로 좀 와줘. 나 지금 정신이 없어서. 여기 땡땡병원 장례식장이거든? 얼른 여기로 와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갑자기 장례식장은 무슨 말이고, 누가 죽었다는 건지 전 상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급하게 전화를 한 딸도 너무 경황이 없어 보여 전 딸이 말해준 병원 장례식장으로 향했어요. 그리고선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선 순간 그 앞에 놓여진 영정사진을 보고선 그 자리에서 쓰러져 경악할 수밖에 없었죠. 전날 새벽 급작스럽게 사망한 사람은 바로 그렇게 제 딸을 힘들게 했던 사위였어요. 수년을 그렇게 딸을 힘들게 하고 시달리게 했던
그리고 저마저 딸에게 이제 그만 포기하고 이혼하라며 얘기할 정도로 치가 떨리게 했던 바로 그 사이가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버린 거죠. 딸의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 허무하게 가버렸더라고요. 혜영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아니, 서서방이 왜? 새벽에 밥하려고 일어났는데 이 사람 자는 방에서 핸드폰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더라고. 그래서 방에 들어갔더니 아무리 흔들어도 깨어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봤더니 숨도 안 쉬는 것 같아서 나도 정신없이 신고하고 병원에 왔어. 와선 바로 부검하고 장례 준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연락을 못했어. 핸드폰도 안 가지고 왔거든. 아휴,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다니. 그리고 그때 장례식장 한켠에선 계속해서 통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안사돈이었어요. 안사돈은 사위의 영정사지만 바라보며 바닥을 쿵쿵 내려치며 오열했습니다. 아무리 미워했던 사람이라 해도 그 모습을 보니 짠하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안사돈은 저희 딸에게 달려들어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이야, 우리 아들 네가 살려내. 우리 아들 살려내라고. 네가 그랬지? 네가 우리 아들 그렇게 한 거지? 어머니, 왜 그러세요? 심장마비라고, 의사도 심장마비라고 설명했잖아요. 제가 뭘 어떻게 했다고 자꾸 그러세요? 네? 아니야. 네가 우리 아들하고 이혼 안 해줘서 우리 아들이 답답해서 그런 거잖아. 너 다른 꿍꿍이 속에 있었지? 네가 다른 꿍꿍이 속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 아들 그렇게 보낸 거지. 그치? 내 아들 당장 살려내. 얼른 살려내라고. 그렇게 안사돈은 딸의 옷깃을 잡아채고선 통곡을 하며 아들 살려내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 모습에도 딸은 멍하니 아무런 표정도 없이 가만히 서 있기만 하더라고요. 딸의 얼굴엔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 뒤로 장례식을 치르는데 참 사람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구나 싶더라고요. 사위의 영정사진은 처음 사위가 딱 우리 집에 왔을 때 그 서글서글한 표정 그대로 활짝 웃으며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 모습을 본 순간 정말 마음이 아프더군요. 그때만 해도 사이가 능력도 좋고 인상도 좋고 저희 딸과도 정말 잘 지냈는데 지금 거의 15년이 지나 왜 이렇게 악마가 다 되었을까 싶은 생각에 한숨이 절로 나오더군요. 역시나 사람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결국 이렇게 벌을 받는구나 싶었어요. 돈에 미쳐서 명예에 미쳐서 세상이 다 자기 걸로 보이는 줄 알았던 사인. 그렇게 떵떵거리며 모아둔 돈을 한 푼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그렇게 허무하게 빈몸으로 떠났답니다. 이젠 떠나고 없는 사이를 제가 계속 미워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는 내내 그저 떠난 사이의 명복을 빌어줬습니다. 그리고선 장례가 끝나고서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을 정리하게 되었어요. 딸은 살고 있던 집을 정리하고서 저희 집 근처 주택으로 이사를 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도 가서 애들 짐이며 이사 준비를 돕고 있었고요. 그런데 집을 정리하는 와중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더군요. 그건 안사돈이었어요. 안사돈은 딸네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마치 빚쟁이처럼 나를 닥달하기 시작하더군요. 너 지금 뭐하니? 설마 너 이사 가려고? 예, 이사 가기 전에 우리 아들 재산 반 내놔야지. 우리 아들 재산만 다 합쳐도 100억 원 훌쩍 넘는데 이거 다 우리 아들 거 아니냐? 근데 어디서 말도 없이 이사 가려고 해? 정리할 건 하고 가야지. 네가 이 돈 벌 동안 한 게 뭐가 있다고. 나갈 거면 빈몸으로 나가.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러지 마세요. 저희 정리하니까 어머님이 가주세요. 뭐?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어디서 감히 나더러 나가라 말아야? 네가 뭔데? 너 이러려고 여지껏 버틴 거지? 아이고, 진짜 거지도 이런 거지가 없네. 야, 네가 여기 재산 이룬데 뭐 한 게 있다고 네가 이걸 다 가지고 가? 이거 우리 아들 거야. 우리 아들 거라고. 어머님, 저도 힘들어요. 저도 갑작스럽게 남편 떠나서 힘들다고요.
남편도 떠났으니 그전 일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대신 조용히 정리하게 해주세요. 딸이 앞에서 소리를 치는 안사돈 말에 별다른 반응도 보이지 않고 냉정하게 말하자 안사돈은 그 행동에 더 화가 났는지 아주 그냥 펄쩍 뛰며 발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저희 딸에게 막 욕까지 하더라고요. 야, 이 삐리리야. 남편까지 잡아먹고선 어디서 염치 없이 뻔뻔하게 굴어? 바람난 남편 바지가랑이 붙들고 있는 꼴이 불쌍해서 봐줬더니만 어디서 시애미한테 버르장머리 없이 그러는 거야, 어? 너 정말 나한테 제대로 혼나볼래? 네 신보가 그러니까 네 자식 이렇게 태어난 거야. 마음을 곧게 써야지, 마음을.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말 다 하셨어요? 다 못했다. 어쩔래? 내가 뭐 틀린 말 했니? 애초에 너 같은 애 마음에 들지도 않았어.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해서 결혼시켰더니만 시댁 제사 제대로 챙기지도 않고. 그래서 너 벌 받아서 아픈 애나 낳고 말이야. 그러면 평생 죄인으로 엎드려 지낼 것이지. 내 자식 이혼하자고 했을 때 버틴 이유가 이거지? 어? 네가 우리 아들 그렇게 보낸 거지. 그러면서 안사돈은 정말 심한 욕까지 해가며 딸을 모욕했어요. 그러자 가만히 참고 듣고만 있던 딸이 안사돈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차가운 표정으로 하나하나 짚으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그런 딸의 모습은 평생 처음 봤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표정이었는지 그렇게 소리를 치던 안사돈도 딸의 표정에 흠씬 놀라기도 하더라고요. 얘기 다 하셨죠? 제가 그나마 시어머니라고 대접을 지금까지 해준 건데 도저히 안 되겠네요. 뭐 제가 제사를 잘 못 모셔서 벌 받은 거라고요? 그러는 어머님은 얼마나 제사를 공들여 모셨길래 아들이 이렇게 죽습니까? 네? 그리고요, 뭘 잘 모르시면 공부라도 하세요. 저하고 이혼해도 그쪽 아드님 하늘나라 가면 상속순위 저희 애들이 1순위예요. 그거 모르셨어요? 애초에 이혼을 해도 여기 재산 그쪽 게 아니라 우리 애들 거라고요. 뭐? 뭐라고 하는 거야? 아, 이게 왜 니들 거야? 내 아들인데, 내 뱃속으로 난 아들인데.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날뛰시니까 아무리 굳게 마음을 쓰려고 해도 냉정해질 수밖에 없죠. 어머님 대접 오늘로 끝이에요. 남편 사업 시작할 때 땡전 한 번 주신 적도 없으시고 결혼할 때 결혼 자금이랍시고 주신 것도 없고 아마 축의금도 죄다 가지고 가셨죠? 그런데 어디서 자꾸 돈을 달라시는지 모르겠네요. 그건 그때 우리가 힘들어서. 딸이 그렇게 똑부러지게 얘기를 하자 그제서야 안사돈은 아무런 말도 못하고 쩔쩔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습에도 딸은 표정 하나 안 바뀌고 냉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푼도 안 줬던 시댁에 남편이 집 한 채 사주지 않았나요? 그 명의도 남편 명의고 1년도 안 됐으니 그거 어디 한번 제가 다시 반환 처리해볼까요? 그래야 좀 조용히 하시겠어요? 그렇게 해야 정말 속이 편하시겠냐고요. 네? 제가 정말 그렇게 해드려요? 예, 아니 그게 아니라 아유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냐. 너 우리 사정 뻔히 알면서. 그러길래 애초에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어머님 손주가 정신지체 장애가 있어서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뻔히 아시면서 어떻게 그딴 말에 짓거리실 수가 있으세요? 어떻게 우리 애를 두고 그딴 말을 하실 수가 있냐고요. 그래도 지금까지 제가 참아왔던 건 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오로지 우리 애들 위해서요.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네요. 앞으로 제 애들은 제가 지킵니다. 이딴 식으로 다시 한번 찾아오시면 저 그땐 정말로 가만히 안 있습니다. 아셨어요? 그렇게 딸이 단호하게 얘기를 하자 그때 안사돈은 수스라치게 놀라더니 딸 앞에 무릎을 꿇고 애걸복걸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아가, 며느라, 내가 미안하다. 내가 정말로 미안해. 그 집만은 안 된다. 우리 그 집 없으면 정말 못 산다, 못 살아. 내가 그동안 너한테 정말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하마. 그러니까 제발 마음 좀 풀어. 미안하시다고요? 그럼 제대로 사과를 하셔야죠. 지금까지 저한테 그리고 저희 집에 잘못하신 거
제대로 사과하세요. 그리고 저희 엄마한테도 제대로 사과하시라고요. 아이고, 안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아가 미안하다. 너한테 우리 첫째 손주일 가지고 뭐라 그런 거? 우리 아들 바람 났을 때 너더러 나가라고 그런 거. 새 며느리 맡겠다고 그랬던 거 다 미안하다. 다 내 잘못이야. 너한테 그랬던 거 정말 두고두고 반성하마. 정말 미안하다.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그 집만은 제가 지금은 뺏지 않을게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저희 찾아오시면 그 집도 제가 반환 소송 걸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아셨어요? 그래, 알았어. 내가 지금 가마. 그렇게 안사돈은 불이 났게 집을 나가버렸어요. 참 돈이라는 게 뭔지 그렇게 떵떵대며 사람을 무시하던 안사돈도 결국 무릎까지 꿇어가면서 빌고 또 빌게 된다는 게 정말 대단하구나 싶더라고요. 그 후로 딸은 사위의 재산을 정리해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첫째 손자는 아파트에 살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전엔 소음 때문에 이래저래 고민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마당도 있어 더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참 웃기게도 사위가 그간 벌어둔 돈 덕분에 딸은 손주들에게 더 많이 신경 쓰면서 전보다 더 잘 살고 있어요. 첫째 손자뿐 아니라 둘째 손자도 건강하게 학교에 잘 다니고 있고요. 저희 역시 종종 딸네 집에 가서 같이 밥도 먹으며 지내고 있는데 사위가 떠난 지 1년이 지난 지금은 딸도 많이 밝아지고 좋아졌더라고요. 들어보니 안사돈은 혼자 쓸쓸하게 지내는 모양입니다. 사돈 처녀도 지방으로 시집가서 자주 보지도 못하고 이젠 아들이 주는 돈도 없으니 힘들게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간 저희 딸에게 못되게 군 벌을 아주 톡톡히 제대로 받은 것 같습니다. 사인 그렇게 누구보다 잘 살다가 한순간에 돈과 권력 그리고 명예를 놓고서 빈몸으로 떠나게 되었네요. 어떻게 보면 자신을 누구보다 믿고 따르는 사람을 배신한 대가를 치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처럼 순수했던 우리 사이가 다시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네요. 그러면 모든 게 다 행복했을 텐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을 욕하는 게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믿고 싫기도 했지만 저 역시 부모로서 참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하늘에선 사이가 좀 더 편안하게 잘 지내길 바라며 우리 딸과 손주들이 이 세상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길 바랄 뿐이네요. 세상엔 참 못되고 못난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나도 억울하게도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많더군요. 그런 것 때문에 속앓이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나이까지 살아보니 벌이라는 게 언젠간 받게 되는 일이더군요. 잘못을 했을 때 당장은 아니더라도 정말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게 인생인 것 같고요. 만일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받거나 배신을 당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길 바랍니다. 저희도 앞으로 저희 딸이 잘 살 수 있도록 옆에서 든든하게 응원하며 지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모든 분들에게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